현대 경영과 기업가 정신 제4장 경영학의 역사. 안녕하십니까? 경영학의 역사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은형 교수입니다. 여러분이 경영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할 때 물론 경영학이라는 큰 학문의 줄기에서 재무, 회계, 빅데이터, 경영 통계, 경영 정보 등 다양한 세부 전공을 선택하기는 하지만 경영학 전체의 흐름에도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4장 경영학의 역사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경영과 경영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경영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학의 중요한 개념인 인간관계론과 행동과학에 대해 학습하고 기업제도 이론을 다루겠습니다. 경영학에서 계량적 접근법이 등장한 과정과 의미, 마지막으로 시스템 이론과 상황 이론, 전략 이론, 최신 동향을 다루겠습니다. 철학, 문학, 자연과학 등 다른 학문에 비해 경영학의 역사는 짧은 편입니다. 기껏해야 100년 남짓입니다. 근대 경영학 연구의 시작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이 설립된 1881년으로 보니까 정말 그 역사가 짧은 편입니다. 경영을 연구하는 경영학의 역사가 짧다고 해서 경영의 역사가 짧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영이라는 개념은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발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냥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사냥에 활용하고 매머드 등 거대 동물을 사냥할 때 협업과 분업을 활용하는 것 등이 모두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대형 건축물 건축에도 정교한 기술과 많은 인력을 동원했는데 그것도 경영이죠. 굳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경영이라고 좁게 정의해도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이 식민지 인도를 다스리기 위해 설립한 치커 회사, 동인도 회사가 주식회사의 모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초기 형태의 기업 경영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왕실의 허락을 받는다는 뜻의 치커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주식회사가 등장한 시기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적 의미의 주식회사가 등장한 19세기입니다. 중상주의 시대에 무역을 통해 자본이 축적되고 상공인 계급이 급성장하면서 왕의 칙령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는 시장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체계적인 경영의 필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산업혁명으로 기계의 활용이 많아지고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대형 공장이 등장했습니다. 당연히 공장이 커지면 관리의 수준을 고도화하고 체계화해야 하지요. 지금은 공장의 작업 방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없던 방식으로 생산하게 되고 상상도 하기 힘들 만큼의 대규모로 생산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영국의 기업가 오웬, 발명가이자 기계공학자 바베지 등 여러 선구자들이 작업 환경의 개선, 생산성 향상, 원료 축적의 중요성, 규모의 경제, 분업의 중요성 등 오늘날 경영의 기초 개념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경영학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뛰어난 선구자는 바로 테일러입니다. 프레드릭 테일러는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scientific management, 즉 과학적 관리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는 하버드대 법대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가지 않았고 스스로 필라델피아 펌프 제조회사 견습공으로 취직해 공장 현장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 미드베일 철강 공장의 작업 방식을 지켜보면서 연구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컨설팅 작업을 수행합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동작을 타임워치로 재면서 관찰했고 이후 그는 분업 방식, 삽의 크기, 동작의 순서 등을 과학적으로 정리했고 가장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작업을 재정비했습니다.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 과학적 관리 기법을 만들어냈고 그의 컨설팅에 따라 큰 변화를 일으킨 기업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포드 자동차입니다. 그에게 영향을 준 연구자들은 길브레드 부부 그리고 간트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테일러 덕분에 인류가 풍요로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의 테일러에 이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전적 관리론의 페이율과 막스 베버입니다. 페이율은 여러분이 5장에서 배우게 될 Plan to C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학자입니다. 그는 경영 관리의 5개 주요 기능, 계획, 조직, 충원, 지휘, 통제를 제시했고 14개의 경영 원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최고 경영자가 조직과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한편 막스 베버는 가부장적 지배와 카리스마적 지배를 벗어나 조직 또는 제도로서 합리성과 합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조직 형태를 관료제라고 보았고요. 그 관료제를 새로운 경영의 개념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관료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체계적으로 합리적인 운영 방식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정부의 행정조직, 군대, 기업 등의 체계화에 큰 기여를 했지요. 물론 지금은 이런 관료제의 폐해나 단점에 대해서도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처음 등장했을 때는 대단히 높은 효율에 기여를 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등장한 경영학 학파는 인간관계론 행동과학입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나 고전적 관리론에서 합리성과 생산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일을 하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엘튼 메이오가 웨스턴 전기회사의 호손 공장에서 종업원들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작업 환경에 대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조명도를 올리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조명도를 내리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명도를 올려도 또는 내려도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오랜 실험 끝에 연구팀은 종업원들이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회사가 자신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간 것입니다. 물리적인 환경 못지않게 심리적인 환경도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조직의 공식적인 구조 외에 비공식 집단이 존재하며
별도의 독특한 규범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간관계로는 조직 내에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고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2학년이 되면 배우게 되는 조직행동론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인간의 욕구, 조직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 및 팀의 역동성, 동기부여, 리더십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경영학의 발전은 신고전파 이론이라고도 부르는 기업제도 이론으로 이어집니다. 경영자 계층 이론은 기업의 경영층이 소유자와 분리되면서 자본주의의 핵심적 계급으로 부상하면서 제도로서의 경영체제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벌리와 민즈가 대표적인 연구자들입니다. 기업의 전문 경영자 집단이 자본주의의 지배계급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했고, 피터 드러커는 이에 대해서 현대 자본주의는 자본가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지식 노동자, 즉 전문 경영자가 이끌어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제도 이론학자 버나드는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공헌하는 것과 조직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유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조직을 존속시키는 것이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제도의 기능이 바로 그것이라고 본 겁니다. 이어서 계량적 접근법이 도입이 되는데요. 계량적 접근법이란 수학적 모델이나 통계적 모델 등을 활용해 경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수학을 활용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소위 경영과학의 등장입니다. 선형계획, 게임이론, 대기행렬 이론, 통계적 의사결정 이론, 시뮬레이션 등이 경영학 이론에 대거 등장합니다. MIS, 경영정보가 결합되면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기업이 발전하면서 경영학도 진화하게 됩니다. 조직의 성과를 위해 일하는 방식, 조직 구조 등 조직 내부에 관심을 집중하다가 외부 환경과의 교류에도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조직은 생존과 성장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각 부문과 기능이 유기적으로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이 움직인다는 시스템 이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개방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외부 환경과의 교류, 외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등장한 것이 상황 이론입니다. 사회, 문화, 기술, 경제, 법률, 정치 등의 외부 환경이 조직 시스템과 하위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조직 성과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주목하는 이론입니다. 즉, 조직의 성과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절대 옳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이론이란 없고 상황에 맞게 잘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부분은 바로 전략이론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경영해야 한다는 Management by Objective, 즉 MBO를 전 세계에 확산시켰고, 알프레드 챈들러는 구조와 전략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업 부제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마이클 포터 역시 전략이론의 대가입니다. 그는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경쟁 전략을 유형화했고 고객 창출과 지속적 경쟁 우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략 이론은 여러분이 전략 경영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영학의 역사를 간단하게 짚어보았습니다. 사실 140년에 가까운 경영학의 역사를 간단하게 축약해서 보았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잘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중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학년이 높아지면서 세분화된 과목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영학의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경영학도로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바탕을 튼튼하게 했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경영학의 역사에 대해서 4장 다루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